복서의 찢어진 발굽이 아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동물들은 승전 축하 행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풍차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복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고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 저녁이 되면 복서는 발굽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클로버에게 몰래 털어놓곤 했다. 클로버는 자기가 씹어서 만든 약초로 복서의 발굽을 치료해 주었고 그녀와 벤자민 모두 복서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말의 폐라고 해서 영원히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복서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진짜 소원은 은퇴할 나이가 되기 전에 풍차가 잘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처음에 동물농장의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동물들의 은퇴 연령이 말과 돼지는 12세, 암소는 14세, 개는 9세, 양은 7세, 암탉과 거위는 5세였다. 노후연금도 후하게 결정되어 있었다. 아직까지 실제로 연금을 받고 은퇴한 동물은 하나도 없었지만 최근에 이 문제가 점점 더 자주 거론되었다. 과수원 뒤의 작은 들을 보리밭으로 떼어놓은 이상 큰 목초지의 한 구석을 울타리로 막아 노쇠한 동물들을 위한 목초지로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다. 말에게는 하루에 옥수수 5파운드를 주고 겨울에는 건초 15파운드를 그리고 국경일에는 당근이나 가능하면 사과 하나를 연금으로 준다는 것이었다. 복서의 12번째 생일은 다음해 늦여름이 될 것이었다. 한편 동물들의 생활은 힘들어졌다. 이번 겨울은 작년 겨울만큼 추운 데다가 식량은 훨씬 부족했다. 또다시 배급이 줄었지만 개와 돼지들은 예외였다. 너무 엄격하게 균등한 배급은 동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스킬러의 설명이었다. 표면상으로야 어떻든 그들이 실제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다른 동물에게 설명하는 데에 스킬러는 조금도 곤란함을 느끼지 않았다. 당분간은 확실히 배급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스킬러는 그것을 언제나 재조정이라고 말하면서 결코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존수 시절에 비하면 사정이 엄청나게 좋다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급하게 수치를 읽어가며 그는 존수 시절보다 더 많은 귀리, 더 많은 건초, 더 많은 물을 먹고 있으며 작업 시간도 더 짧아지고 마시는 물의 수질은 더 좋아졌으며 수명도 길어지고 새끼들이 살아남는 확률도 높아지고 축사 우리에는 집도 더 많이 깔려 있어 벼룩에게도 덜 물린다는 것을 동물들에게 자세히 증명했다. 동물들은 그 말을 모두 믿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존수와 그가 상징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동물들의 기억에서는 거의 대부분 잊혀지고 없었다. 그들은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 자주 배가 고프고 춥다는 것, 잠잘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훨씬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믿었다. 게다가 그때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의 몸이라는 것이 스킬러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다. 이제는 부양할 식구도
훨씬 더 많아졌다. 가을에 암돼지 4마리가 거의 동시에 새끼를 낳았는데 그 수가 31마리였다. 그 새끼 돼지들은 전박이로 나폴레옹이 농장에서 유일한 수태지였기 때문에 아비가 누구인지는 추측이 가능했다. 나중에 벽돌과 목재를 구입했으며 농가 정원에 교실을 지을 것이라는 발표가 났다. 당분간은 나폴레옹이 농가에 있는 부엌에서 직접 새끼 돼지들을 교육시켰다. 그들은 정원에서 운동했으며 다른 동물의 새끼들과 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이 무렵에 규칙이 하나 생겼는데 돼지와 다른 동물이 길에서 마주치면 다른 동물이 길을 비켜야 한다는 것과 모든 돼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일요일이면 꼬리에 녹색 리본을 매달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해 동물농장의 농사는 아주 잘 되었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했다. 교실을 지을 벽돌과 모래, 석회를 구입해야 했고 풍차에 쓸 기계를 사기 위하여 저축도 해야 했다. 그리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등불 기름과 양초, 살이 찐다는 이유로 다른 돼지들에게는 금지했지만 나폴레옹의 식탁에 올릴 설탕, 그리고 연장, 못, 끌, 석탄, 철사, 쇠조각, 개 비스킷 같은 일용품도 사야 했다. 그래서 건초 한 더미와 수확한 감자 일부를 팔아야 했다. 계란 판매 계약도 일주일에 600개로 늘어서 암탉들은 그 해에 간신히 지난해와 비슷하게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었다. 12월에 줄었던 배급은 2월에 또다시 줄었으며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에 켜는 등불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돼지들은 충분히 안락하게 지내는 것 같았고 사실상 오히려 체중이 불고 있었다. 2월 말 어느 오후 동물들이 전에는 맡아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식욕을 돋우는 맛있는 냄새가 부엌 옆에 있는 존수 시절에 사용되지 않던 작은 양조장으로부터 마당을 가로질러 풍겨왔다. 누군가가 그것이 보리를 삶는 냄새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굶주린 듯 그 냄새를 맡으며 자신들이 먹을 저녁 식사로 따뜻한 여물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따뜻한 여물은 나오지 않았고 그 주 일요일에는 앞으로 모든 보리는 돼지들에게만 할당된다는 발표가 났다. 과수원 너머 들판에는 벌써 보리가 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모든 돼지들은 현재 매일 한 파인드씩의 맥주를 배급받고 있으며 나폴레옹 자신은 반 갤런의 맥주를 크라운 더비 스프 그릇에 따라 마신다는 소식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참아야 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품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다. 전보다 노래도 더 많이 불렀고 연설도 더 많이 들었으며 행진도 더 자주 했다. 나폴레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른바 자발적 시위라는 것을 열도록 명령했는데 이 시위의 목적은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정된 시간이 되면 동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돼지들을 선두로 말, 암소, 양, 가금류들 순으로 군대식 대형을 지어 농장 군회를 행진했다. 개들은 대열의 양옆에서 따라왔고 선두에 나폴레옹의 검은 수탉이 행진했다. 복소와 클로버는 항상 대열 양쪽에서
발굽과 뿔이 그려져 있고 나폴레옹 동지 만세라고 쓰여 있는 녹색 길을 같이 들고 행진했다. 행진 후에는 나폴레옹을 기리는 신앙송이 있었고 최근 식량 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스큘러의 연설이 있었으며 이따금 예포를 쏘기도 했다. 자발적 시위에 가장 열심인 것은 양들이었다. 누군가가 이런 것은 시간 낭비이고 추운 데서 한참 동안 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불평하면 돼지와 개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불평을 하는 동물들이 조금 있었다. 양들이 반드시 4발은 선하고 2발은 악하다를 큰 소리로 외쳐대어 그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동물들은 대체로 이 기념 행사를 즐겼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자기들의 주인이며 자신들이 한 일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 위안을 얻었다. 그래서 노래와 행진, 스큘러의 숫자 나열, 우레와 같은 예포, 수탉의 꼬꼬댁 소리, 펄럭이는 깃발로 적어도 그 시간 동안만은 뱃속이 빈 것을 잊을 수 있었다. 4월이 되자 동물농장은 공화국으로 선포되고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있었다. 단일 후보로 나온 나폴레옹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다. 같은 날 스노우볼과 존스의 공모 사실을 더 상세히 보여주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났다. 스노우볼은 전에 동물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단순히 계략만 써서 외양간 전투에 패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존스 편에 붙어 싸웠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스노우볼이 사실은 쳐들어왔던 인간들의 실질적인 지휘자였으며 입으로 인간들 만세를 외치며 돌진했더라는 것이었다. 몇몇 동물들이 여전히 보았다고 기억하는 스노우볼의 등에 난 상처도 나폴레옹이 이빨로 문 자국이라고 했다. 몇 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던 갈가마기 모세가 한여름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전혀 변한 데가 없고 여전히 일은 하지 않았으며 전과 똑같은 말투로 꿀사탕 산에 대해 떠들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라앉아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듣고 있는 동물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했다. 동무들 저 위에는 하고 그는 커다란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하곤 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먹구름 너머 저 위에는 우리 불쌍한 동물들이 영원히 노동에서 해방되어 쉬게 될 행복의 나라 꿀사탕 산이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하늘 높이 날다가 그곳에 가보게 되었는데 토끼풀과 아마인 깻묵이 들판에서 사시사철 자라고 있었으며 울타리에는 각설탕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말을 믿었다. 그들은 현재의 삶이 배고프고 고달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딘가에 더 나은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도 옳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세에 대한 돼지들의 태도였다. 돼지들은 꿀사탕 산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경멸하면서도 일도 하지 않는데 모세에게 하루에 맥주 한 홉을 배급해주고 농장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발굽이 완치되자 복소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사실 그 해에 모든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농장의 평상시 일과 풍차 재건 외에도 3월부터 시작된 새끼 돼지들의 교실 공사가 있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복소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았다. 복소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징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약간 변한 것은 그의 외모뿐이었다. 가죽은 예전처럼 윤기가 흐르지 않았고 커다란 엉덩이도 야윈 것 같았다. 다른 동물들은 봄에 풀이 자라면 복소도 좋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봄이 왔는데도 복소는 살이 찌지 않았다. 때때로 채석장 꼭대기로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커다란 돌의 무게를 근육으로 버티고 있을 때의 복소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다리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때 그의 입술은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또다시 클로버와 벤자민에게 건강을 좀 보살피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의 12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연금을 받기 전에 돌이나 충분히 모아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늦게 복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문이 갑자기 농장에 퍼졌다. 그가 혼자서 한 짐의 돌을 끌고 풍차가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문은 과연 사실이었다. 몇 분 후에 비둘기 2마리가 소식을 가지고 급히 날아왔다. 복소가 쓰러졌어요. 옆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농장에 있던 동물들 중 절반가량이 풍차가 있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복소는 마차의 굴대 사이에 쓰러져서는 목을 쭉 뻗은 채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옆구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입에서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나왔다. 클로버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복서! 그녀가 외쳤다. 당신 괜찮아요? 복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 때문이요. 괜찮아요. 나 없이도 여러분들이 풍차를 완성할 수 있을 거요. 쌓아놓은 돌이 꽤 되거든요. 어쨌든 내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소. 사실 은퇴를 꽤 고대하고 있었다오. 그리고 벤자민도 늙었으니 동시에 은퇴시켜주면 같이 지낼 수 있지 않겠소.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클로버가 말했다. 누군가 뛰어가서 스킬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 소식을 스킬러에게 알리기 위해 바로 농가로 다시 달려갔다. 클로버와 벤자민만이 남았다. 벤자민은 복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긴 꼬리로 파리를 쫓아주고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스킬러가 동정과 걱정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다. 스킬러는 나폴레옹 동지가 농장에서 가장 충실한 일꾼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을 알고 깊은 심려를 나타냈으며 윌링턴에 있는 병원으로 그를 이송하도록 이미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들은 이 말에 약간 불안해했다. 몰리와 스노볼 이외에는 누구도 농장을 떠난 적이 없으며 인간의 손에 그들의 병든 동지를 맡긴다는 것이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스킬러는
그를 농장에 두는 것보다는 윌링턴에 있는 수의사에게 보내는 것이 그의 치료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어렵지 않게 동물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약 30분쯤 후에 복소는 다소 기운을 차리고 간신히 일어나서는 절룩거리며 클로버와 벤자민이 그를 위해 지프로 훌륭한 잠자리를 만들어 놓은 마구간으로 돌아갔다. 그 후 이틀 동안 복소는 우리에 남아 있었다. 돼지들은 욕실 약장에서 찾아낸 커다란 분홍색 약병을 보내왔고 클로버가 하루에 2번씩 식후에 그것을 복소에게 먹였다. 저녁에도 클로버는 그의 우리에 남아 그에게 말을 걸어 주었고 벤자민은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자신이 쓰러진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복이 잘 되면 3년은 더 살 수 있으며 커다란 목장의 한쪽에서 보내게 될 평화로운 나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정신을 수양할 여가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여생을 나머지 알파벳 22자를 배우는데 바칠 작정이라고 말했다. 벤자민과 클로버는 작업시간 이후에만 복소와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한낮에 복소를 데려갈 큰 마차가 왔다. 동물들은 모두 돼지 한 마리의 감독 아래 무밭의 잡초 뽑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벤자민이 농장 건물 쪽에서 큰 소리로 울며 뛰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동물들이 그렇게 흥분한 벤자민을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실 누군가 벤자민이 뛰는 것을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빨리! 빨리! 벤자민이 외쳤다. 빨리 와! 그들이 복소를 데려가고 있어! 돼지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동물들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건물 쪽으로 달려갔다. 과연 마당에는 2마리의 말이 끄는 큰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마차 옆면에는 글씨가 쓰여 있고 마부석에는 꼭대기가 납작한 중절모를 쓴 교활한 인상의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복서의 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동물들이 마차 주위를 에워쌌다. 잘 가요, 복서. 안녕. 동물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다. 이런 멍청이 바보들 같으니라고. 벤자민이 작은 발굽으로 땅을 쿵쿵 치면서 그들 주위를 뛰어다니며 외쳤다. 바보들아, 마차 옆에 써진 글씨도 보이지 않아? 그러자 동물들이 주춤하면서 소리를 죽였다. 뮤리엘이 글자들을 더듬더듬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벤자민이 그녀를 제치고 죽은 듯이 조용한 침묵 속에 그것을 읽었다. 알프레드 시몬즈, 말 도축업 및 악교 제조업, 윌링턴 소재, 가죽 및 골분 공급, 계집 제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복소가 폐마 도축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 모든 동물들로부터 공포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때 마부석에 있던 남자가 말에 채찍질을 하자 마차는 빠른 속도로 마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모두 마차 뒤를 따라가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클로버가 제일 앞으로 뛰쳐나왔다. 마차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클로버는 통통한 다리에 힘을 주어 뛰어보려 했지만 보통 속력밖에 나지 않았다. 복서! 그녀가 외쳤다. 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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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밖의 소동을 들은 것처럼 콧등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복서의 얼굴이 마차 뒤의 작은 창문에 나타났다. 복서! 클로버는 무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복서! 어서 나와! 빨리 나오란 말이야! 널 죽이러 가는 거야! 모든 동물들이 어서 나와, 복서! 어서 나와! 라고 다 같이 외쳐댔다. 그러나 마차는 이미 속력을 내어 그들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복서가 클로버의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문에서 사라지더니 마차 안에서 발굽으로 탕탕 차고 구르는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려왔다. 그는 발로 문을 차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복서의 발굽으로 그렇게 몇 번 차면 마차가 성냥갑처럼 부서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는 늙어서 힘이 없었다. 잠시 후 쿵쿵대던 발굽 소리는 점차 잦아들더니 아주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빠진 동물들은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동무들, 동무들! 그들은 외쳤다. 당신의 형제를 죽음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귀를 뒤로 젖히며 빨리 달려가고 말았다. 복서의 얼굴은 다시 창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먼저 달려가서 5개의 빗장이 쳐진 정문을 닫는 것을 생각해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러나 마차는 다음 순간 5개의 빗장이 쳐진 문을 통과해 급히 샛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는 복서를 볼 수 없었다. 3일 후 복서는 윌링턴의 병원에서 말이 받을 수 있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숨지고 말았다는 발표가 났다. 스큘러가 와서 그 소식을 다른 동물들에게 발표했다. 복서가 죽기 전 몇 시간 동안 자신이 함께 있었노라고 그는 말했다. 그건 이제껏 제가 보아온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광경이었소. 라고 스큘러는 말하면서 앞다리를 들어 눈물을 훔쳤다. 나는 복서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머리맡에 있었소. 결국에는 거의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그는 내 귀에 대고 자신의 유일한 슬픔은 풍차가 완성되기 전에 죽는 것이라고 속삭였소. 그는 전진하시오 동무 라고 속삭였소. 혁명의 이름으로 전진하시오.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동지 만세.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가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었소. 동무들. 여기서 스큘러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눈으로 좌우를 미심쩍게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그는 복서가 떠날 때 어리석고 악의에 찬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동물들이 복서를 데려간 마차에 말 도축업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복서가 폐마 도축업자에게 넘겨졌다고 실제로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어리석은 동물이 있을 수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스킬러는 말했다. 그는 꼬리를 흔들고 이쪽 저쪽으로 깡총대며 우리의 경애하는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를 겨우 그 정도밖에 모르느냐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해명은 정말이지 너무나 간단했다. 그 마차는 전에 말 도축업자의 소유였는데
수의사가 구입하고 난 다음 예전 상어를 아직 지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다는 얘기였다. 동물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스킬러가 계속해서 복서가 죽어가던 침상과 복서가 받았던 극진한 치료, 그리고 나폴레옹이 비용은 생각지 않고 지불한 비싼 약품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자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동지의 죽음에 대해 느꼈던 슬픔도 최소한 그가 행복하게 죽었다는 생각으로 진정되었다. 나폴레옹 자신은 다음 일요일 아침 집회에 나타나 복서를 찬양하는 짤막한 연설을 했다. 그는 죽은 동무의 유해를 농장으로 가져와 묻어줄 수는 없었지만 농가 정원의 월계수로 커다란 화환을 만들어 복서의 무덤에 놓아주도록 보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돼지들은 복서를 기리는 추모 연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폴레옹은 복서가 좋아하던 2개의 금원, 내가 좀 더 일한다와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를 상기시키면서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채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추모 연회가 있기로 한 날, 윌링턴의 어떤 식품점 마차 한 대가 농가로 커다란 나무 상자를 배달했다. 그날 밤은 떠들썩한 노랫소리에 이어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11시쯤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끝났다. 다음 날 점심때까지 농가에서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으며 돼지들이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 자기들이 마실 또 한 상자의 위스키를 샀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